네, 이종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어떤 공헌을 얘기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회적 책임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국가세에 공헌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와 사회에 기업이 어떤 공헌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전부 회계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계 데이터에서 전부, 특히 이제 감사를 받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가령 매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의 매출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기업이 재화 용역을 제공해가지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한 것이 매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편익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편익을 제공한 가치. 그 다음에 외화 가득공헌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의존형이니까 특히 외화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기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치 창출 및 외화 가득공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급여 말고 이제 이거는 뭐 복지 그것도 전부 넣어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주요. 급여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 소득의 주요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인세 이것도 국가 활동의 큰 재정의 하나예요. 재원의 하나니까 가서 국가 재정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소득 공헌과 국가 재정 공헌을 이 부분으로 했습니다. 부문 3은 우리 요새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일자리 창출 공헌. 이것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국가 경쟁력. 사실 국가 경쟁력도 기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든지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에 기업이 공헌한다고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부문 다섯 번째가 이게 바로 이제 사회 및 환경 공헌인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 주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부문 5, 그죠? 부문 5가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타 등등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섯 부문이 기업이 공헌하는 걸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다섯 부문을 국민이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13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인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둘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뭐 그냥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막 넘어가냐? 여기서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경쟁력 제고, 그 다음에 외화 가득,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국가가 아닌 기업이 뭐를 해야 하는지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도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어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도와 우선순위 어느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이제 그 순서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이걸 쭉 늘어놓고 1, 2, 3위를 적어보라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일치하는데 국민소득만 우선순위가 이제 좀 바뀌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환경보호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밑에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와 같이 사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제가 이걸 PPT를 왜 바꾸는 거야?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개념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제 처음에 경제 발전의 주역이 사실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면 그러니까 관계정서가 얘기되는 건 대개 보면 그 대주주의 이익 추구 그걸 탐욕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와 같이 기업이 하는 그 역할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건데 요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대주주가 이익 추구하는 것은 극히 기업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역할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공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강조해주면 그 반기업 정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 그래 반기업 정서 이것이 이제 우리 기업 경영의 위축과 왜곡을 가져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는 깊이 있게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도 언뜻 느껴지는 게 국민 성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득을 높여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성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와서 보셨으면 안 되겠지만 국민 소득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임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기업이 거의 다 망할 거예요. 그러면 1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영원히 망한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국민 성장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공정 성장이라는 것도 이거 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가장 공정한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실패를 고치기 위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거 이미 규제가 들어오면서 공정한 룰은 깨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규제라는 것은 어느 한편에 지원을 하고 한테 제약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가 정말 올바른 건지를 누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제 같은 것도 결국 그 공정한 룰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게 지금 규제가 주도해서 경제를 주도해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공정성이 엄청나게 해쳐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예 하나가 우리가 대우조선 해양 같은 거. 그게 시장에 맡겨졌다면 이미 그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와가지고 큰 사회 문제도 오고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정이 뭐냐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정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대기업을 뭔가 규제해가지고 중소나 이런 데를 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면 어느 단계에 가서 또 아까와 같은 공정성장에서 그 사람을 누릴 거냐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의 역할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경제 발전에 그것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공정성장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규제가 강화되면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효율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는 이제 효율도 없어지고 이제 망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방성장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자는 얘기인데 어려운 기업이 뭡니까 사실 효율이 낮아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상한 게 이제 동방성장이나 경제민주화 비슷한 것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비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좀비 기업을 살리자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의 어떤 효율도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역할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파라다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경영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익 극대화, 주주 가치의 극대화 얘기하는데 이제는 기업도 아까와 같이 5가지 부문에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경제에 더 공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 파라다임도 좀 변화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경영자도 내가 이렇게 국가 사회에 이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모순도 우리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우리 국가 사회에 상당히 공헌을 한다는 건 저는 수치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개선도 지금 개선도가 지금 마이너스인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거 가치 창출 공헌이라는 기타 등등 이것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이 얼마나 이런 공헌을 하고 있다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종합순위는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2012년 삼성전자를 1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까 가중치를 가지고 총점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 경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저기 증감률을 보면 다 떨어지고 있죠. 모든 기업에서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바가 다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우리 내수 살리기 위해서 뭐 많이 했던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35.204에서 128점. 그러니까 2012년 삼성전자를 100점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14년까지는 계속해서 국가 경제 공헌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경제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15년에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경제의 어떤 좋고 나쁨도 이런 지수에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순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여섯 번째 롯데를 한번 보시면 2006년에는 롯데가 8위, 9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를 빼면 롯데가 5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 경제에 공헌한 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기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별로 우리가 한번 추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잘 안 나타났는데 성장하고 발전한 산업은 전자 자동차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유통이 좀 있고 나머지 산업은 거의 침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을 한번 보면 2015년을 보면 지금 이거는 거기가 나오네. 127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대 산업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분석하는 것은 기업 집단, 재벌들 있죠. 소위 재벌들에 소속된 기업들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10대 산업이니까 매출이 보면 5.6조에서 재작년에 그 다음에 38조로 줄고 127조로 줄고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로 보면 133조가 줄었습니다. 133조가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의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매출이 기업에서는 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수출이 문제입니다. 수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수출을 주도했던 전자와 자동차가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잃어서 이제 거의 증가를 못 오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경제에 상당히 주름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어디에 나올 수가 있는데
정부의 내수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수를 진작한다고 했어도 15년도에 내수가 조금 감소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없이는 우리가 그 경제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매출의 감소의 많은 부분이 그 수출에 기인한다고 그 다음에 국내 매출도 수출이 감소하면 그거의 여파를 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국민소득공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매출이 그렇게 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부분은 올라갑니다. 급여 부분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매출이 주는데 급여가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대기업일 경우에는 일자리 뒤에 가면 이제 여기 보면 일자리도 전체적으로 대기업일 때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면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급여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래도 이제까지 쌓아오는 게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모순이죠. 더군다나 법인세는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매출이 그렇게 급감하는데 133조가 급감하는데 법인세는 지금 뭐예요? 10%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것도 이상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 아까 말했듯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국가 경제라든지 뭐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도 많은 이야기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우리 경제에서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률에 빠졌다. 그 다음에 그 무슨 효과라고 하죠 아까? 아까 뭐 했죠 우리 무슨 효과? 낙수 효과. 낙수 효과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해봐야 또 낙수 효과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경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왜 고성장에서 저성장급으로 빠졌는지 왜 낙수 효과가 없어졌는지 내가 볼 때는 낙수 효과가 하늘로 증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원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처방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고 여기 보면 또 이것도 문제예요. 연구개발 창조경제에 막 운운하면서도 연구개발이 줄고 있어요.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투자가 왜 주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개발에 대해서 많이 세액공제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액공제 같은 게.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액공제 이런 거는 기업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정부의 정책을 자기들이 방향대로 자기 의지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액공제를 줬다는 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경쟁력을 길러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기업에 대한 혜택처럼 얘기해가지고 그걸 줄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크게 잘 세제 혜택이라는 건 기업을 위해서 준 거는 사실 없어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경쟁력이 지금 저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가 또 줄어든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경제의 심각성을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대기업의 그 자료만을 가지고 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얘기되는 게 중소중견기업은 그럼 국가사회 공헌한 거하고 없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 전부터 이걸 모두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 집단, 중소중견, 그 다음에 아까 이 분류는 이거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분류면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은 이게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이 소상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보면 매출액 보면 대기업 집단이 이제 많죠. 근데 이제 하여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대기업 매출이 2015년에 133조 원이 줄었고 중소 중견기업 매출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중견기업의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망 있는 기업인데 그 전망 있는 기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일 때는 여기 보면 14, 15년 15년 이거는 매출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굉장히 수출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적고 하여튼 어쨌든 여기 있네요. 국내 매출은 13년 2,391조 원에서 2015년 2,433조 43조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를 살리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수출 없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출이 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기업의 경쟁력이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심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소 중견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 그러니까 인건비는 역시 다 증가하네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대기업은 조금 늘죠. 일자리가요. 조금 느는데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은 일자리가 확 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소중견기업은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틸 여력이 없이 곧바로 영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대기업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것도 결국에는 저렇게 매출이 주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쭉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연구개발비는 중소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동방성장과 관련된 거라고 본다. 여기서 한번 얘기할 수가 있을게요. 산업이 대규모 집단일 때는 이게 10대 산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자동차, 유통, 전기가스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죠. 근데 중소중견기업일 때는 지금 보면 기타 서비스라든지 기타 기계장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잘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런 산업에서 동방성장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방성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하고 전자에서만 가능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성장이라는 것도 좀 더 굉장히 저는 그게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은 않는데 그것도 굉장히 산업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지 달리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통 같은 것도 특히 동방성장이라는 개념이 굳이 이제 유통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적합한 유통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기업이 적합한 유통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누어 줘야 그게 되는데 그걸 몽땅 합쳐가지고 특히 동방성장이라는 건 일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방성장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강요된 것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줘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오늘 발표는 우리가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게 극히 일부고 중요한 부분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국가 경제도 살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어떻게 기업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 기업의 국가사회 공헌을 좀 새로운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원이라는 걸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2년에 만들고 지난 10월 12일에 중소중견기업의 국가경제 우수 기업들 이제 우리가 인증패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하시는 분들도 내가 국가경제에 이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안다 보면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국가경제에 이게 공헌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그 간담회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라. 당신 뭐해 하면 요새 내가 국가경제에 공헌하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연수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양경입니다. 경제학부가 아니라 정경대학에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 그래서 이거 왜 또 CSR 문제를 제기하시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 토론문을 발제문을 읽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를 측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업을 좀 더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를 서로 어떻게 보면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 그럼 기업의 형태는 뭐 개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주식회사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한데 묶어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어떤 경제 내에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업이죠. 기업이 없다면, 기업의 형태가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 이제 참여해서 근로를 해서 임금을 벌고 이자소득을 받고 등등의 모든 행위가 기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때 존재할 수 없는 따라서 존재 내지는 생존의 조건은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은 소중한 것이고 기업은 우리가 잘하도록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요즘에 보면 기업을 뭐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세미나가 개최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기업 외의 집단들을 보면 정부, 뭐 사회단체,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생존하죠.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을 걷어냅니다. 물론 이제 국회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걷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는 기부금을 받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가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서 행위를 하죠. 동호회는 회비를 걷습니다. 이들은 생산 주체라기보다는 소비 주체입니다.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주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업과 이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동호회 등등은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틀이 들어와서 이 틀을 이제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대립적 관계로 정치가 개입을 하고 제도의 틀에서 기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적대시해서 이 부가가치를 좀 더 자기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데에 쓰도록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만들어낸 사고의 틀이 뭐냐? 바로 분노의 정치죠. 분노의 정치. 당신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업 탓이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기업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기업 때문에 당신들이 못 산다. 분노하라. 그죠?
그리고 그 분노의 정치는 이것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립적인 시각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결 속에서 대기업 때리기, 중소기업. 제가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정의해라고 한다면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판매하고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어느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시각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집단들이 나옵니다. 정치인, 공무원, 엘리트 집단. 이 집단들은 사실 부가가치를 형성하는데 골몰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직종에서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이런 집단일수록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일수록 자기의 권한이 많아지고 자기에게 많은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후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집단이 반기업 정서는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될 피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치인, 여기서 마찬가지로 정치인 월급 세금으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그러한 집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엘리트 집단.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그러면 일종의 좌파 집단에서는 천민자본주의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그게 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자를 논하고 맹자를 논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갈수록 지도자들이 굉장히 학벌이 좋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엘리트 집단들은 그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립적 시각을 부추기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바른사회 이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올바른 그러한 기업 정서를 갖고 있고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집단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마저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 그 자체는 숭고한 겁니다. 자기가 들인 비용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내는 것,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숭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이 해내는 것인데 이러한 그런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왜곡하는 집단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고의 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평가와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공정한 평가, 제가 토론을 잘하고 있느냐의 평가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를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가장 공평할 겁니다. 저는 제가 말할 때는 제가 뭐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고의 틀을 심어주냐면 넌 잘하고 있어, 그죠? 이런 아마추어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오래전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고 틀의 하나의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화하고 특성화하고 그리고 숙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제하고 아마추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사고의 틀을 오래전서부터 하나의 사고의 틀로 시장을 부정하는 사고의 틀로 형성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내는 축이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과 사고의 틀과 정치가 어우러져서 지금 작금에 정말 우리의 삶의 기본인, 생존의 기본인 기업에 대해서 엉뚱한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뭐냐? 지금 이종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출이 133조, 69조 경제가 위기로 몰려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기업 때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조차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간디가 얘기했는데 도덕 없는 돈벌이를 우리가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옥시 사태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숭고한 것이고 그 부가가치 속에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그 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옥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기의 몫을 제자리에서 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정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말이 전도된 기업의 역할로 마치 이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많이 내는 그러한 기업이 좋은 기업, 어디 가서 행사를 많이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 이러한 홍보성 기업 인상을 우리가 도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이 우선이고 그리고 여력이 남는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종천 교수님께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하나의 지표로 또 수치화해서 그 하나의 틀로 만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은 계속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윤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처음으로 오늘 와봤는데요. 오늘 처음이세요? 예.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많이 참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발표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재밌게 읽어봤었습니다. 오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발표, 그러니까 토론 자료를 보내드려가지고 맨 후반부에 제 토론 자료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약간 트위스트를 한번 주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토론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발표 자료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도 많지만은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 중점을 놓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기업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사회적 공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헌적인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항목을 통해가지고 국가 아니면 경제적인 공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만약에 네버스 애드보케이시라고 해가지고 약간 거꾸로 보는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거는 가치 창출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꼭 이 기업들이 해야 되는 역할일까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 자체는 이윤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형성하는 이유 자체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윤의 극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최초로 이제 기업이 네이처 폼이라고 한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쓰셨던 이제 로널드 코우스 같은 사람의 논문을 읽어보면은 기업을 왜 형성을 할까를 한번 물어보는데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시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에서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기업을 형성한다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인식 자체가 기업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치 인격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기업이라는 것을 한 가지 수단이나 도구로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거를 인격체와 동일시해가지고 바라본다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각을 통해 가지고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많은 오해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시장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저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수단일 뿐이지 이거를 인격체로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또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만약에 항목별로 해가지고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외화 가득 공원이라는 건데요. 외화 가득 공원이라는 걸 들어보면은 마치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출이라는 것은 수입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이라는 것은 수입을 하기 위한 재화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실상 우리가 무역을 하는 이유는 수입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가져와가지고 여러 이제 경제 주체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수단은 실제로는 수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외화공원 가득이라는 만약에 공원을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수출액을 보는 것보다도 수입액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이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잘 생산하지 못하는 물건을 재빨리 들여와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윤택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강조해야 하는 대상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셨는데 낙수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나온 각종 사회공헌 지표를 국가공헌 지표를 제가 바라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표들이 지금 기업이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는 지표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맨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형성의 목적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또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거래를 내부화를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걸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최대한 내부화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기업을 형성해서 내부화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내부화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한번 뒤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사실 낙수 효과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반가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낙수 효과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외부한테 그냥 공짜로 주고 있던 외부 효과를 그만큼 내부화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지표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번 더 트위스트를 한번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이러한 기업의 역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프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침에 어제 밤늦게 회의가 끝나가지고 자료를 토론으로 보내드리면서 이게 써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끝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런 토론에 와 보면 항상 이제 이렇게 찬반이 좀 있어야 그래도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같은 얘기만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서로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만 모셔와서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 혹시 올까봐
저기 우리 조동근 대표님이나 이정주 교수님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얘기도 같이 나와야 이게 좀 균형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정한대학에서 지금 한 10년째 교수 생활하다 정년퇴임을 했는데요. 그 세무회계과에서 그 재무관리, 투자론, 경영분석 이런 걸 담당을 해서 우리 이정수 교수님하고도 많이 통화한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세무관계 이런 것도 많이 옆에서도 눈여겨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그 오늘 발표문 중에 제가 제 의견입니다. 이게 뭐 다 틀렸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 제가 경제단체 출신이라 학교에서 경제언론도 가르쳐요, 지금은 사실은. 근데 경제학 책에 보면은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나오고 도표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재무관리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거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갖고 목표가 자체가 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임 박사님께서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그런 그 목표에서도 학문에서 좀 차이가 있다. 학자들 간에서도 이제 그런 거 있다는 거 제가 못디 않았고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주제 발표문 중에 그 가치 창출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그 매출을 잡으셨잖아요. 근데 무엇이 과연 우리 기업의 목표로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사회공헌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공헌이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걸 제가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 발표문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마치 사회에 어떤 기부금 내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사회공헌인 양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늦깎이 박사가 됐는데 제가 사회공헌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이 사회공헌에 관한 얘기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인데 기부금 뭐 이렇게 내주고 하는 거는 일부분인 것이고 사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매출 많이 올리고 뭐 연구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공헌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상스럽게 한국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좀 윤색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준모 교수님께서 천민자본주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경제학사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발전할 적에 정상적인 어떤 기업 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기보다는 초기에 또 다른 면에 있어서의 뭐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면을 좀 이렇게 좀 지적하기 위해서 천민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초창기에 이제 그런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했을 때 그것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천민자본주의 그렇게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가보니까 오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동근 교수님을 모시고 자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바른사회에서 오랜만에 이런 토론회를 했구나 싶은데 조동근 교수님 기억나세요? 2010년에 저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그렇게 해갖고 연속으로 토론회를 4번인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만 자꾸 그때 막 크로스업 되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조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언론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법조계라든지 심지어는 시민단체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우리가 전부 얘기해서 반드시 이런 사회적인 책임 문제가 기업에만 이렇게 막 요즘 이렇게 매도듯이 얘기하는 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주요 구성원들한테 전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이제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 6년 뒤에 다시 이제 기업의 역할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책이 별로 없어갖고 하나 갖고 올라오다가 못 갖고 왔어요. 그때 옛날에 책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기업이나 국가, 사회공헌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관해서 잘못 이렇게 오도되고 있다는 말씀을 5가지 항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또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좀 겸허하게 반성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거 다 알지만
왜 또 대주주의 그 이익 추구만이라는 얘기가 나왔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면 긴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못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일종의 자정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하는 얘기도 저는 동시에 나와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모 그룹에 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아까 뭐 랭킹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 몇 번째 부인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를 듣고 술집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내지는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한테 비치는 대기업의 또 다른 모습인데 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거 우리가 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얘기도 우리가 동시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꼭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10대 기업 혹은 이제 11대에서 20대 기업 이렇게 통계 발표해 주셨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내용이 참 제가 주제로만 말씀인데 정리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바른사회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또 우리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여기 과제들이 전부 여기 포함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얘기인데 대기업 위주의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제가 이쪽 교수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출신입니다. 이 사단법인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런 그 대안으로 중견기업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수출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금년에 WTO의 무역 성장률이 1.7%입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1538개입니다. 이거 최근 통계입니다. 한국은 6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도 한번 논의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득이 이 매출은 주는데 소득이 임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보도가 났죠. 한국의 모 자동차하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하고 비교가 났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월급은 한국이 더 높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는 흔히 지적이 됐던 귀족 노조에 관련된 문제 등등서부터 노조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문제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재정고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지금 답답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최고 세율이 500억 이상이 되면 22%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국민의당인가요? 거기는 그거를 24%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더민주당은 500억이 넘는 경우는 25%로 하고 그 밑에는 22%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을 내놓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저 모양이라 지금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그런 과제들이 잘 이렇게 좀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토론회가 바른사회 입장 외람됩니다만 바른사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이런 과제도 아울러 잘 이렇게 제시해 주지 않으셨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주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중견기업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떠나온 지가 한 십몇 년 되고 그랬지만 거기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 옛날에는. 아까 기업 집단 구분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기업 집단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통계가 좀 새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도 일자리가 많이 안 느는 그런 어떤 투자의 특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가 해나갈 그 중에 하나로는 중견기업이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경제가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이 대기업만 강해서 경제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견기업이 한 5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그런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히든 챔피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이 세계 시장에서 1등이나 3등을 하든지 아니면 대륙에서 1등을 하든지 매출액이 6조 이하가 되든지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중견기업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500개 이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도 독일이나 일본 경제가 탄탄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도 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해왔지만 앞으로 나가는 방향 중에 여러 돌파구 중에 하나로 그런 이른바 중견기업이 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견기업은 매출이 1,500억 이상, 자산규모 5조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견기업의 그런 캐테고리 하에서 약 3,000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국내 기업의 숫자로 따지면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483조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전체 수출의 17%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관해서만 통계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일자리는 90만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7.3%를 우리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뭐냐면 아까 주재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비중을 제가 이걸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중표를 이렇게 만들면 가치 창출이나 외화가 쭉 해보면 이 중견기업의 숫자나 그런 비중에 비해서는 엄청난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아까 주재발표자 통계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1347이고 중견기업이 1029입니다. 그러면 그게 대기업 집단의 76%를 중견기업이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 부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정부에서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해서 300개 정도를 해가지고 그걸 키우겠다 그래서 코트라도 있고 거기 무슨 컨설팅 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기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대해서 시장경제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다른 시민단체에서 얘기하지 않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도 우리 바른사회의 중요한 어떤 경제 부분의 하나의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픽업을 해갖고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쭉 이렇게 여론을 선도해 나가면은 우리 바른사회의 역할 중에서도 크게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올리면서 제 말씀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